여보, 아버님 우리 집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지금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네, 엄마 혼자서는 감당하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미쳤어? 우리도 이제 막 안정을 찾았는데 당신,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잘 모시겠다고. 그건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어머님도 계시고. 당신 어머님은 되고 제 아버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은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어떻게 치매 환자를. 아버지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여보, 제발, 이번만 내 편 좀 대주면 안 돼요? 나도 당신 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요양원은 어때?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더 잘 모실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시설도 좋고.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고예은 씨는 시장의 한 야채 가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장사를 돕는 것이 일상이었고 3명의 동생들을 돌보는 책임감 강한 언니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들을 고르는 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채소의 신선도를 가늠할 줄 알았고 가격 흥정도 제법 능숙했습니다. 예은아, 오늘은 상추가 좋다. 이거 한 박스만 더 사가자. 아버지의 말씀에 그녀는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그녀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동생들은 그녀가 챙겨주는 간식을 먹으며 가게 한켠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가게 일 도와줄래? 너는 공부해 내가 엄마 도와드릴게. 그녀는 늘 이런 식으로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녀는 자신의 공부 시간을 줄여가면서도 동생들의 학업을 챙겼습니다. 20살이 되어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침 수업이 없는 날이면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가락시장에 다녔고 오후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예은아, 너도 이제 너의 삶을 살아야지.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전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녀의 대답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은아, 네 아버지가 어제 또 길을 잃어버렸다더라. 이제 어떡하면 좋지? 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씀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가게 일도 줄여야 했고 아버지의 병원 치료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 건너편 정육점을 하시는 이모님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살 연상의 상훈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는 그녀의 가족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 진심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예은 씨, 제가 예은 씨 아버님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장사하시는 어머님도 도와드릴게요. 저희 함께 이겨내요. 상훈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산책을 다녔고 바쁠 때면 가게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언니, 창훈 오빠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동생 민지의 말에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간의 만남 끝에 그녀는 33살의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예은아, 우리 함께 살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해. 상훈의 청혼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날 치매 증상이 있음에도 그녀를 위해 축사를 준비한 아버지의 모습에 하객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더듬더듬 이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결코 힘들지 않았다고, 오히려 감사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의 가게 일을 돕고 동생들을 챙기면서도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혼 후 고예은 씨의 친정 부모님은 첫 사위를 각별히 아끼셨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주 장을 보실 때마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듬뿍 싸주셨고, 아버지는 치매가 있음에도 사위를 보면 늘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왔어. 배고프지? 어서 밥 먹어. 시장 한켠의 야채 가게에서 만날 때마다 어머니는 정성스레 준비해둔 반찬들을 건네주셨습니다. 상우는 장모님의 정성에 감동하여 퇴근길에 일부러 들러 가게 정리도 도와드리고 무거운 물건들도 나르곤 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할게요. 장모님은 이제 좀 쉬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가 이렇게 착해. 그녀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치매 증상이 있음에도 매일 아침 딸의 집으로 산책을 나오셨습니다. 예은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잘 챙겨. 내가 매일 이렇게 보약 끓여다 줄게. 어머니는 매일같이 찾아와 임신한 딸을 챙기셨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직접 죽을 쏘오시고 필요할까봐 집안일도 도맡아 하셨습니다. 결혼 2년 차, 그녀가 첫 아들을 출산하고 한창 행복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상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오늘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어.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면 되지. 그녀는 겉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갓난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매일 밤 아기를 재우고 나면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육아와 생활비로 저축해둔 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상훈이 들고 온 사업 계획서를 보며 그녀의 부모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틈틈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은아, 엄마가 가게 운영비랑 적금 털어서 좀 모아뒀어. 상훈이한테 말하진 말고 이거로 새로 시작해보라고 해. 어머니는 몰래 모아두신 3천만 원을 내미셨습니다. 평생 야채 장사를 하시며 한 푼, 2푼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괜찮아. 너희가 잘 되는 게 엄마 아빠의 소원이야. 상우는 부모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사업 준비를 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이전보다 더 좋은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은혜 갚겠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첫 월급부터 꼬박꼬박 빌린 돈을 갚아 나갔고 1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달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아버지의 병원비도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보, 이제 장인어른 치료비도 내가 책임질게. 우리 가족이 해준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상훈의 말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지원과 남편의 성실함이 만나 그들의 가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고 규칙적인 병원 치료 덕분에 아버지의 치매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주를 보시며 활력을 되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상훈의 진심 어린 말에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위 복은 타고났어. 예은이랑 잘 만난 거지. 이제는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 이렇게 그들 부부는 친정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돈독한 가족애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친정의 따뜻한 지원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 고예은 씨는 전혀 다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시댁의 불편한 모습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또 지난주에도 갔잖아. 상훈의 말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해야 했고, 그때마다 시아버지의 술버릇과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잔소리를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며느리가 이렇게 음식을 하면 어떡하니? 소금은 이렇게 넣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설거지를 해도 빨래를 개어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할게요. 노력은 말로만 하는구나.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에 그녀의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던 음주가 점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너는 뭐야?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버님, 시끄러워.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야. 첫째 며느리는 말이야. 시아버지는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비우셨고 주말이면 그 양은 배로 늘었습니다. 술만 드시면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셨고 며느리들을 비교하며 흉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보, 그만 좀 하세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의 술버릇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태도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무 맵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아버님 위장이 약하신 거 몰라? 어머님, 제가 다시 할게요. 됐어. 내가 할게. 넌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거니? 명절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큰 집에서 모인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그녀의 흠을 잡았고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 고성을 내질렀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는 음식도 잘하고 시부모 공경도 잘하는데 작은 며느리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친척들은 그녀를 향해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상우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들은 결국 시댁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날에만 방문하고 평소에는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상훈아, 와이프가 꼬셔서 이렇게 발걸음을 끄는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난 다 안다. 처가 눈치만 보는 아들이 됐네. 시어머니의 날선 말에 상훈도 이제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선택을 지켜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살면 되는 거야.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우리는 우리잖아. 그녀의 위로의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그들 부부만의 방식으로 시댁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칠 때면 어색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시며 화를 내셨지만 이제는 그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고예은 씨는 시숙과 형님의 관계를 더 가까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심해 보이기만 했던 시숙의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을 짓누르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괜찮아. 명절 때마다 형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시숙은 늘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국물이 싱거운데 소금 좀 더 넣지. 죄송해요. 다시 해올게요. 시숙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형님은 바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그만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아버지의 술자리에서 그녀는 한 번도 시숙이 말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숙은 자리를 피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당신도 좀 말려보세요. 에이, 우리 아버지 성격을 모르나? 그냥 두는 게 낫지. 시숙의 이런 방관적인 태도는 가족 모두를 지치게 했습니다. 특히 형님은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시아버지의 술주정에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형님, 많이 힘드시죠? 이게 다 내 팔자야. 누구를 탓하겠어. 형님의 한숨 섞인 말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의 아침상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까지 모든 것이 형님의 몫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해줘. 저기, 내가 지금 바빠서. 에이, 그럼 됐어. 시숙은 자신의 일조차 형님에게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마치 하인을 부리듯 형님을 대했고 그런 모습이 점점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형님, 왜 이렇게 참고 사세요? 그래도 자식들 아버지인데 내가 참아야지. 순한 성격의 형님은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을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면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았습니다. 형님, 아주버님도 이제 가사일을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내버려둬. 말해봤자 싸움만 커질 뿐이야. 시숙의 무관심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나가거나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고 집에 있을 때도 형님과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또 술을 드셨대요. 알아서 하겠지. 내가 뭐 어쩌겠어. 시숙의 이런 태도는 결국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형님은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깊게 패여갔습니다. 여보, 우리라도 형님을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 형님이 너무 불쌍해. 그녀와 상우는 가끔 형님 내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럴 때면 형님은 잠시나마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숙의 전화 한 통에 형님은 서둘러 일어나야 했습니다. 형님, 저희 집에서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얘가 기다린다고 하네. 이렇게 시댁의 그늘은 깊어만 갔습니다. 무심한 시숙과 참기만 하는 형님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둔 불편한 진실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시숙과 형님의 불편한 관계를 지켜보며 고예은 씨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고통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나도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호강을 몰라.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며느리들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얘, 이게 뭐니? 걸레질을 이렇게 대충하게? 어머님, 제가 방금 한 번 더 했는데요. 됐어. 내가 다시 할게. 넌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설거지를 해도 빨래를 개어도 밥을 해도 늘 부족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3년 차 며느리예요. 제 방식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그녀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형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 눈치만 봐도 모자랐어. 근데 너는 어머님도 그때 힘드셨으면 며느리들한테는 그러지 않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반박에 시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상훈아, 네 와이프 봐라. 이제는 시어머니한테 말대꾸까지 하네. 어머니, 예은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상훈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래, 너희 둘 다 나쁜 놈들이야.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애미보다 마누라가 더 중하냐? 시어머니의 고성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끄럽게 굴지 마. 며느리가 맞는 말 했잖아. 술에 취한 시아버지의 외침이 이어졌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당신까지 며느리 편을 들어? 내가 이 집에서 뭐야?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후 일주일간 그녀는 밥도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예은아, 내가 좀 봐줘.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여보, 저는 더 이상 참기 싫어요. 어머님도 시집살이 힘드셨다면서 왜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도 10년을 참으셨잖아요. 그동안 형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갑질은 계속되었습니다. 명절 때면 일부러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게 했고 친정에 가는 것도 눈치를 주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친정 엄마가 더 좋지? 시댁은 안중에도 없어?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너희 마음은 다 안다고.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하지만 무조건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지는 마세요. 이날 이후 시어머니와 그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관습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어머님과 사이가 이렇게 될 줄은. 아니야. 당신이 잘했어. 나도 이제는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깊어졌지만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형님에게도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형님도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고예은 씨는 남편 상훈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편에 서서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동을 말렸던 그가 이제는 점점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그러시는데 당신이 좀. 아, 나도 피곤해.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상훈의 말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전처럼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행동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신도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참지 그래.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신데. 처음에는 바빠서 피곤해서라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태도는 명확해졌습니다. 예은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 정도로 심하신 것도 아닌데. 당신은 몰라서 그래. 매일 같이 있어봐 얼마나 힘든데.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이면 시댁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녀의 의견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밥 먹기로 했잖아. 어머님이 오시래. 다음에 하자. 늘 시어머니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항상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무산되었습니다. 여보, 다녀와. 어머님이 불편해하시잖아. 그녀가 거절하면 상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도 생각해야지. 당신은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변한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우리가 좀 맞춰주면 되잖아. 점점 그들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상훈은 퇴근 후 시댁에 들러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이면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요. 아, 나 피곤해. 나중에 하자. 그렇게 미뤄진 대화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여보,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결혼 초기에 다정다감했던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시어머니 말씀대로를 입에 달고 살았고 그녀의 의견은 늘 너무 예민하다는 말로 일축되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다들 이렇게 살아. 시간 지나면 적응돼. 상훈의 위로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과 타협하라는 말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결혼할 때 해준 약속 기억나요? 늘 내 편이 되어준다고.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상훈의 차가운 답변에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얼어붙어 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 더 큰 문제는 그녀의 곁을 지켜주겠다던 남편의 약속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가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예은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은아, 아버지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또 길을 잃으셨어. 이번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친정아버지의 치매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장 근처만 맴돌던 것이 이제는 전혀 모르는 곳까지 가셨다가 발견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버지, 저 예은이에요. 절 알아보시겠어요? 너는 누구니? 아버지의 공허한 눈빛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름은 기억하셨는데 이제는 딸조차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여보, 아버님 우리 집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상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네, 엄마 혼자서는 감당하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미쳤어? 우리도 이제 막 안정을 찾았는데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잘 모시겠다고. 그건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어머님도 계시고 당신 어머님은 되고 제 아버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사이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예은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어떻게 치매 환자를 아버지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제발 이번만 내 편 좀 대주면 안 돼요? 나도 당신 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요양원은 어때?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더 잘 모실 수 있을 거야. 결국 그녀는 남편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시설도 좋고 당신은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존심 강한 분인데. 매일 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를 업어주시던 아버지, 새벽부터 가락시장에 가서 딸의 도시락을 싸주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이제 남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요양원 입소 날,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또렷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은아, 내 딸. 그 한마디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옆에 있던 친정어머니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예은아, 이게 다 엄마 잘못이야. 내가 힘이 없어서.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아버지 자주 뵈러 올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가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셨고 남편은 점점 더 무관심해져 갔습니다. 또 요양원에 가. 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에휴, 당신도 참. 남편의 한숨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혼 전 그토록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던 남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제 그녀의 곁에는 차가운 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주 요양원을 찾을 때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녀는 이 선택의 무게를 평생 안고 가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요양원 입소로 마음이 무거웠던 그해 겨울, 고예은 씨의 집에 또 다른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빨리. 아버님이. 새벽에 다급한 전화에 잠을 깬 그녀는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밤새 술 드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을 원망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입니다. 현재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응급실에서 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상훈이 응급실로 뛰어들려 했지만 의료진이 막아섰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오전 4시 27분 운명하셨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선고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여보,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장례식장에서 돌변했습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게. 시어머니는 상주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특히 그녀를 향한 비난은 더욱 거셌습니다. 작은 며느리, 너 뭐 했어? 아버님 술 좀 말려드리지 그랬어? 어머님, 입 다물어. 너희가 조금만 더 신경 썼어도. 장례 기간 내내 시어머니의 원망은 계속되었습니다. 문상객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며느리들을 탓했고 아들들의 불효를 꾸짖었습니다. 우리 여보가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술을 그렇게 드셨겠어. 조문객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고 상우는 그저 묵묵히 술잔을 비워갔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녀는 친정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도 외롭고 힘드실 텐데 그녀는 두 분의 아버지를 모두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발인 날 아침 시어머니는 문상객도 없는 빈 장례식장에서 홀로 오열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을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곧 며느리들을 보자 다시 낯선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보는 눈이 있다. 다 보고 있어. 너희가 아버님을 이렇게 만든 거. 장지로 가는 차 안에서도 시어머니의 한숨과 원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 더 대화를 나눴더라면. 아버님, 저희가 많이 부족했죠. 화장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깊이 사과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삶이 술로 피폐해져 갈 때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아버님 가시고 나니 다 후회되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그들 가족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일을 정리하고 난 후 시어머니의 거취 문제가 가족들의 새로운 갈등으로 떠올랐습니다. 고예은 씨는 시숙이 선택한 해결책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맏며느리가 잘 모실 겁니다. 시숙의 말에 시어머니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형님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반찬 꼬라지가 이게 뭐냐?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금방 더 해드릴게요. 됐어. 너는 살림한 지 몇 년인데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형님은 더욱 움츠러들었고 매일 아침 식사 준비부터 밤늦은 설거지까지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생활했습니다. 형님, 많이 힘드시죠? 어느 날 그녀가 시숙네 집에 들렀을 때 형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어머님이신데. 형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아들 집에 살면서도 작은 며느리인 그녀에 대한 험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도 안 모시겠다고 하고 참 못됐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난 다 알아. 너처럼 착한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형님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형님을 향한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은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내 방 창문 좀 닦아라. 네, 어머님.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해야지.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적에 형님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숙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여보, 저 힘들어요. 에이, 그냥 좀 참아.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신데. 지숙의 무심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 형님은 점점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형님, 저희 집에서 좀 쉬다 가세요. 안 돼. 어머님이 알면 또 뭐라고 하실 거야. 형님의 목소리에서는 공포마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제는 점점 더 심해져 갔고 형님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가사일에 형님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나 때는 말이야. 형님의 고통을 지켜보며 그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왔다면 자신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도 형님을 돕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형님의 삶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학대를 아무도 막지 못했고 그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숙 내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시어머니의 불만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고예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어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상훈의 퇴근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들어오는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그녀는 그것이 시어머니와의 은밀한 만남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늘 그렇지. 전화 속 형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가 이미 작은 집으로의 이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이 방은 어떻게 쓸 거야? 글쎄요. 나중에 아이 공부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남편의 애매한 반응이 이상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시어머니의 방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형님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형님, 어머님 요즘도 많이 힘드세요? 아니, 요즘은 좀 조용하셔. 형님의 말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상황이 나아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뭐 할까요? 나 좀 바빠서. 주말마다 이어지는 남편의 부재가 이상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시어머니와의 은밀한 상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집 안 가구들이 조금씩 재배치되고 남편이 갑자기 큰 장롱을 사온 것도 그저 집 꾸미기의 일환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큰 걸 샀어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남편의 애매한 대답에도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그들의 집으로 이사 올 날짜를 정해놓았다는 것을, 남편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예은아, 내일 시간 되니? 어느 날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전화에도 그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시어머니의 부드러운 말투가 오히려 낯설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동안 그녀의 일상 뒤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사 계획,
남편의 은밀한 준비, 그리고 곧 닥칠 새로운 위기까지.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아침, 고예은 씨는 현관 앞에서 캐리어를 든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나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황당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상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예은아,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사시기로. 잠깐만. 왜 이런 걸 혼자 결정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당연히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지. 너희 둘이 얘기 안 했어? 아니요. 전혀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상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님이 우리 집이 더 편하다고 하셔서.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거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정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실 때 그토록 반대하더니 정작 자신의 어머니는 아내와 상의도 없이 데려오겠다는 건가요? 내 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건 뭐야? 그건 달라. 뭐가 달라? 내 아버지는 치매 환자라 안 된다더니 이제는 시어머님은 아무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가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 지금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랑 비교하는 거야? 어머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됐어. 역시 너는 글렀어. 상훈아, 이런 와이프랑 살지 마. 시어머니의 말에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내 진심이야? 예은아, 우리 좀 더 생각해보자. 생각은 무슨. 넌 이미 다 결정했잖아. 그녀는 즉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요. 치매가 있으신 아버지였지만 그날만큼은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니지. 내가 먼저였는데.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실 때는 그토록 반대하더니 시어머님은 이렇게. 친정어머니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 예은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모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여보,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너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예은아,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너 지금 나 몰래 이런 큰 결정을 했잖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디 가려고? 친정에 갈 거야. 잠시 시간이 필요해. 예은아, 제발. 지금은 내가 보기도 싫어.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가봐. 너 같은 며느리 없어도 돼. 너 나가면 그 길로 끝인 줄만 알아라.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보, 넌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결혼할 때는 안 그랬잖아. 미안해. 난 그저. 됐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당분간 연락하지 마. 짐을 들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상훈이 외쳤습니다. 예은아,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은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나를 너무 실망시켰어. 그렇게 그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모든 것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도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남편과는 어떻게 해야 할지, 수많은 고민이 그네를 괴롭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고예은 씨는 아침부터 어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이 가게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병원으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아,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병원에. 미안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남편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검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초기 증세입니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할 것 같네요. 엄마, 내가 이런 걸 몰랐다니. 예은아, 미안해.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서도 딸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뇌경색 초기래. 좀 와줄 수 있어? 아, 오늘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서 모시면 안 될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게 말이 돼. 어머님도 계시는데. 내 어머님은 되고 내 어머님은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훈아, 밥 먹어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또다시 끊어진 전화를 바라보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 전 그토록 친정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던 남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예은아, 네. 엄마, 너무 힘들면 그만해도 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녀는 병원 입원 수속을 밟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어머니는 병원에, 그리고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상훈을 통해 말을 전해왔습니다. 사돈이 아프시다니 안타깝네 하지만 우리 집은 안 돼. 내가 있는데 어떻게 장모님을.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시어머니의 이기심,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품어온 환상들이 모두 깨지는 소리를. 엄마, 내가 휴직 신청할게요. 제가 간호할 거예요. 예은아,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잖아요. 엄마 고생만 시키고.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의 하늘이 그녀의 마음처럼 칙칙하게 흐려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고예은 씨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의 횡포와 남편의 배신까지. 예은아, 너무 힘들면 그만해도 된다.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병실을 나와 병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지금은 좀. 그래. 너 바쁘지? 늘 그랬어. 내가 필요할 때는 한 번도 없었어. 예은아, 내 아버지 요양원 모실 때는 극구 반대하더니 시어머님은 나한테 상의도 없이 모시겠다고 하고 이제는 우리 엄마 아프신데도 외면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서. 뭐가 달라? 말해봐. 도대체 뭐가 달라서 이럴 수 있어? 병원 옥상에서 그녀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당신만 믿었어. 시어머님이 형님 괴롭히실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당신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 예은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내 부모님을 얼마나 팽개쳤는지 알기나 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진심을 한 번도 몰랐어. 시어머님 모신다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형님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야. 그래도 우리가. 됐어. 이제는 정말 지쳤어. 당신이 시어머님만 생각하는 아들이듯 나는 우리 부모님을 지켜야 할 딸이야. 병실로 돌아와 쓰러진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아빠 모실 거예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음 날
그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 와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몰라. 시어머님 눈치 보느라 나는 안중에도 없었잖아.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부부. 당신이 생각하는 부부가 이런 거야?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한쪽은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하는 거야? 예은아, 이제 그만할래. 더는 못하겠어. 당신처럼 부모님을 버리면서까지 시어머님께 잘하고 싶지 않아. 버리다니 그건 아니잖아.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요양원 모실 때 당신이 한 말 기억나. 치매 환자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근데 시어머님은 아무 상의도 없이 모시겠다고?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정말 지쳤어. 당신도 이제 자유로워져. 시어머님 잘 모시면서 살아. 예은아, 제발.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어. 당신이 모든 걸 망가뜨렸어. 그렇게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그녀의 굳은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예은 씨가 떠난 후 상훈의 집에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상훈아, 이게 뭐냐?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 어머니, 제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회사에 있어서. 에이, 예은이는 회사 다니면서도 이것보단 낫게 했어. 매일 아침 출근 전 반찬을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하느라 지쳐갔습니다.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상훈아, 오늘은 큰 집에 가야지.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너도 예은이처럼 효도 안 할래?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소주를 마시며 그는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수십 번. 그러나 끝내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큰형님 댁으로 가시는 게 어떠세요? 뭐라고? 너마저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너무 지쳐서. 시어머니는 결국 큰아들 집으로 내려가셨고 상우는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집안을 보며 그는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장모님의 병실 앞에서 그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여보, 병실 앞에서 마주친 고yen 씨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왜 왔어? 미안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와서. 시어머님이랑 살아보니까 힘드셨나 봐요. 그녀의 차가운 말투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바보처럼 늦게 깨달았어. 우리 어머님이 형수님한테 했던 것처럼 너한테도 그러실 거란 걸. 그걸 이제 알았어요? 난 그동안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돌아와줘. 이제는 내가 다 바꿀게.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예은아, 당신, 우리 엄마 아프실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한 번이라도 찾아오셨나요?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당신 편할 때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될 줄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됐어요. 전 이제 우리 부모님 모시는 게 먼저예요. 당신처럼 부모님을 외면하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병실로 들어가 버렸고 상우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너무 바보였어.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며 그는 울었습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 그 미소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그의 한숨만이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진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 고yen 씨는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양육비 문제를 놓고 냉정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양육비는 월 50만 원이면 충분하지. 당신 지금 우리 아이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기나 해?
법원 조정실에서 상우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앞으로 어머님 모셔야 하고 하, 웃기네. 우리 아이보다 어머님이 더 중요해? 조정위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 진정하시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이요. 제가 지금까지 혼자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주말에도 시댁 가느라 아이랑 한 번도 제대로 시간 안 보냈어요.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육권도 당신이 가져가. 뭐라고? 이제 와서 아예 포기하겠다는 거야? 나는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없어.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야. 아이한테 1억이라도 하려고 그동안 아빠였어?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망가졌잖아. 어머님, 이제는 그만하세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양육비 조정 과정은 길어졌습니다. 상우는 계속해서 금액을 낮추려 했고 면접 교섭권마저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 얼굴이라도 보고 살자는 거잖아. 그마저도 포기할 거야? 나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도대체 왜? 당신이 싫어하는 건 나잖아. 우리 애한테까지 이럴 필요 있어? 미안해. 그의 사과는 더 이상 어떤 의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양육권은 고예은 씨가 가져가고 양육비는 월 8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우는 면접 교섭권마저 포기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못 보게 될 거래. 아이에게 이 말을 전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싫어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때 좋은 아버지였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엄마랑 둘이 잘 살자.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줄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양육권 다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남은 것은 깊어진 상처와 아이의 눈물뿐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세상에 자기 피부치한테 이럴 수가. 엄마, 이제 제가 우리 애 잘 키울게요. 아빠 없이도. 양육권 포기 서류에 사인하던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고예은 씨는 두 아이와 함께 친정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비록 넓지 않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방은 여기예요.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이들은 금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생활이 오히려 더 즐거워 보였습니다. 우리 강이 많이 컸네. 이제 할머니 도와줄 수 있겠어? 할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식구가 늘어난 만큼 살림은 빠듯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넘쳐났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도 주말마다 모시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은아, 이제 좀 편하니? 네. 엄마, 이제는 정말 편해요. 시어머니의 구박도 남편의 냉대도 없는 일상이 때론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행복일 줄 몰랐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반찬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우리 딸. 어머니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손길에는 딸을 향한 미안함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퇴근 후의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보며 서둘러 귀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가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정말 안 와요? 가끔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을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에겐 할머니도 계시고 외할아버지도 계시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주말이면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상 받았어요. 비록 치매가 있으셨지만 손주들의 제잘거림에 아버지의 눈가에도 미소가 어렸습니다. 우리 강희가 많이 컸구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를 외면한 채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이것이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엄마, 저기 할머니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분이야. 우리 이제 장 보러 가자. 새로운 일상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리 잡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퇴근 후에는 모두가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맛있게 먹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예은아, 네. 엄마? 이제 진짜 좋지? 네.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가장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고예은 씨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시어머니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큰아들 집에서도 작은아들 집에서도 살지 못하게 된 시어머니는 결국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상훈아, 엄마 좀 데리고 살면 안 돼? 어머니 저도 이제는 힘들어요. 너마저 이러기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큰형님한테 가보세요. 큰 집은 더 이상 못 가. 형님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비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형수님을 너무 힘들게 하셨잖아요. 난 그저 며느리 잘 되라고 한 거야. 그게 왜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이제는 지쳤어요. 너희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작은 원룸에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는 매일 통화를 해도 모자랐던 아들들이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는 현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엄마 말 좀 들어봐. 골목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훈에게 외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처연했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지나쳤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장에서 형님을 마주쳤을 때도 형님은 그녀를 피해 돌아갔습니다. 한때 자신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며느리들이 이제는 자신을 완전히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야? 혼자 사는 원룸에서 시어머니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그토록 미워했던 술버릇이 이제는 그녀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가고 자식들은 나를 버리고. 술에 취해 늦은 밤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이런 게 천벌이구나. 시어머니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 것임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도 아들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라도 용서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그녀의 뒤늦은 후회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때 며느리들을 괴롭히며 느꼈던 그 우월감은 이제 완전한 고독으로 바뀌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난 그저 내 아들들 잘 되라고.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곁을 떠나간 모든 것들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